예, 우선 감사합니다. 무려 21,187명 명부를 무겁게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혹시 조명을 살짝 키우시면 네, 이마에 사진이 이쁘게 나와야 되는데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까요? 연세가 되시면 우리 대표님 편하게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모아기를 좀 저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경기도 사투리가 좀 있어서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의 뜻을 모아주신 김철민 의원님, 이 합법적인 해외 출장 계획도 포기하시고 이 일에 전념해 주신 김철민 동지의 충정 잊지 않겠습니다. 준비위원장을 맡아서 오랜 기간 애써주신 우리 송한준 동지 고맙습니다. 충북지 경기포럼을 이끌어주신 김기현, 경만호, 신동진 공동대표님,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예요. 윤봉남 이사장님, 김보중 회장님 든든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설훈, 박정, 양기대, 김주영, 오영환, 오영훈, 이병훈, 김철민, 그리고 홍기원, 윤영찬 의원님, 장덕천 시장님, 전혜숙 최고위원님, 최고위원님은 마지막에 소개해드린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안산시장님이 아까 오셨던가요?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정도가 아니라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위치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인구도 가장 많습니다. 경제에서는 이제 경기도가 우리 한반도 경제 전체의 심장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꽃을 가장 먼저 맺고 그 꽃을 피울 수 있는 곳 또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가 잘 돼야 한반도가 잘 됩니다. 이제부터 경기도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경기도가 그 역할을 해주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활발히 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가 그런 역할을 활발히 하도록 여러분과 저희가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기도에도 과제가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김포 골드라인을 출근 시간에 갔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지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좀 있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우선 교통의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경기도 내의 격차까지 완화하고 해소해 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경기도 자체의 문제는 경기도 스스로가 해결하고 또 대한민국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가야겠습니다.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경기도가 번역별로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6.25 한국전쟁 직후에 미국의 원조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예산안을 짜기도 어려웠던 그런 대한민국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미국이 대한민국 기업의 투자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이번 투자액이 44조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야 될 가장 첨단의 소재들, 예를 들면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그런 기업들의 투자를 미국이 갈망하고 있었고 그것을 한국의 기업들이 했다. 이건 놀라운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공 자체가 한미동맹의 성공이고 미국의 성취다. 그런 생각을 미국이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대한 성취가 아닙니다. 바로 그렇게 세계 최강의 나라 미국마저도 간절히 원하는 그 투자를 했던 그 분야의 산업들이 바로 경기도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산업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펼쳐져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수원, 용인, 이천, 화성,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바로 그런 기반에서 활발하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거기에 미래차, 이것 또한 경기도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화성, 평택, 안산, 시흥 이쪽입니다. 그리고 연천, 포천, 가평, 여주, 양평 이쪽은 수소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이것으로 한국의 농업혁신을 이끌고 그런 지대로 발전해가는 준비가 이미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 접경지역, 연천, 파주, 김포, 강화 여기는 평화특별지구, 조금 전에 박정동 지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는 반유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산업들이 경기도의 곳곳에서 벌어짐으로써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이끌고 그 혁신성장에서 얻어지는 과실로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달 동안 죄인된 마음으로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청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꾸지람과 함께 제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는 솔직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거의 모든 분들의 공통된 하소연은 삶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불안하다. 오늘이 힘들고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 내일이 불안하다.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특히 청년들의 불안감이 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청년들은 코인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코인은 국가의 통화주권을 벗어나는 그런 가상의 자산입니다. 거기에 청년들이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국가의 통화주권마저도 벗어나는 그런 가상자산의 희망을 거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 청년들에게 국가는 과연 무엇을 해드리고 있습니까? 그 청년들은 국가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입니까? 국가를 기댈 만한 상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음을 저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물음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 물음에 대한 저의 답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로 가야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방법이 신복지. 신복지. 복잡하다고들 말합니다. 정책 하나하나를 따지면 복잡합니다. 복잡해야 되고요. 왜? 삶이 복잡하니까요. 삶은 복잡한데 해법이 단순하면 그건 가짜죠.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책은 복잡하더라도 설명은 쉬워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국 의원이 아까 왔다 가셨는데 그분의 연구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소득은 3만 달러가 넘어섰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IT 생활은 4만 달러 수준인데 그 나머지 분야는 분야마다 들쭉날쭉합니다. 그나마 2만 달러 수준을 벗어나서 조금 괜찮은 것이 소득 다음에는 의료 다음에는 문화, 이 정도가 괜찮은 편입니다. 괜찮다는 것도 3만 달러를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2만 달러를 벗어난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나 아주 비참한 분야도 있습니다. 환경은 10,000달러 수준으로 될까 말까 합니다. 교육, 노동은 2만 달러에 미달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들쭉날쭉한 우리 삶의 현주소를 3만 달러 수준에 맞게 고르게 채워나가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그건 해야 됩니다. 이 신복지를 국회에서 맨 먼저 말한 사람은 접니다. 그러나 이 신복지는 이낙연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2015년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게 설렘보다는 불안감을 더 많이 주기 시작하던 그 시기, ILO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인류의 그런 불안에 대한 응답으로서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편적 사회보호. 사람들이 고용과 소득, 내 일과 내 소득에 대해서 불확실성, 불안정성 호소하는 그런 시기에 국가와 사회가 바로 그런 삶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로부터 사람들의 삶을 보편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 사회보호입니다. 그 보편적 사회보호를 국제노동기구와 세계은행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제안했을 때 UN, 세계 모든 나라 다 모여있는 국제기구죠. OECD, 선진국 클럽입니다. EU, 유럽연합 모두 수용했습니다. 일본도 수용했고 동남아 국가들도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이제라도 수용해서 그 길로 가자. 이것이 신복지입니다. 그 길은 안 갈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놔두고 국민들이 내 삶을 불안해하는 이 상태로 대한민국이 제대로 지탱해 내겠습니까? 그리고 왜 동남아 국가 일부까지도 수용하는데 대한민국은 안 해야 됩니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길로 가야 한다. 그것이 신복지입니다. 가야 합니다. 그렇게 신복지로 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은 어디서 나올 것인가? 성장을 해야지. 그런데 그 성장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과거의 성장 방식, 굴뚝 산업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그 성장은 이미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비록 어렵더라도 혁신 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혁신 성장의 엔진이 바로 경기도에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반도체, 수소에너지, 미래차 이런 것 등등이 모두 혁신 성장의 핵심 요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유지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가지고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운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 제1야당 신민당, 지금 민주당의 전신쯤 되죠. 그 신민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이 있었는데 김대중 후보께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 대학 1학년 형편없이 누추한 이 청춘의 가슴에 불이 댕겨졌습니다. 학교 강의실보다 김대중 후보 연설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강의 많이 빼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저 같은 촌뜨기가 국가를 걱정하는 것 같은 착각에 휩싸이면서 신났습니다. 그것이 저의 청춘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대학 2학년 때 김대중 후보의 첫 번째 대통령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죠, 그분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제대한 뒤에 신문기자가 됐습니다. 김대중 후보께서 두 번째 대통령에 도전하셨을 때 저는 그분의 밀착 기자였고 그분의 편애를 받은 거의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그분의 승용차 뒷자리 왼쪽은 대자리였습니다. 그분의 지하사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양김 협상을 하고 난 뒤에 기자들에게 발표한 거 말고 딴 얘기도 저한테는 해주셨습니다. 왜? 쓸 것과 안 쓸 것을 분간할 줄 아는 인간이다 이렇게 믿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분이 네 번째 도전 끝에 대통령이 되셨을 때 그분의 공천으로 제가 국회의원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의 운명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에서 제가 대변인을 시작했습니다. 대변인 하다가 노무현 후보를 만나게 됐고 노무현 후보와 당선자의 대변인으로 계속 일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 원고를 써드리는 다시 없는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지 오늘 12년 됐습니다만 참으로 대범한 분이셔서 저같이 모자란 인간이 써드린 원고를 한자도 안 고치고 취임사로 읽으셨습니다.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쓴 글 마음에 들 리가 없는데 대범하시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다시 없는 영광이 아닐 수가 없고 그 취임사의 첫 문장과 끝 문장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같은 시골뜨기를 첫 총리로 지명하셔서 2년 7개월 13일 민주화 이후 최장수 총리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총리를 마치고 짐 싸가지고 나온 날이 2020년 1월 14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저와 제 후임 정세균 총리님을 함께 부르셔서 막걸리를 한 잔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저에게 책을 한 권 쓰라고 권유하셨어요. 어떤 책을 써야 합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재난재해에 대처하는 경험을 책으로 한번 써보십시오. 정부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총리에 부임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맨 먼저 갔던 데가 안성에 가뭄으로 거북이 등처럼 갈라졌던 어떤 저수지 바닥이었습니다. 로프를 잡고 저 밑에까지 내려가서 저수지를 봤던 것이 제가 총리 취임이 5월 30날 오후 6시 반쯤이었는데 다음날 아침 간 데가 거기였습니다. 총리 임무는 재난재해에서 시작해서 재난재해로 끝났는데 그에 대한 대처가 매뉴얼대로 한 것도 있지만 매뉴얼을 뛰어넘는 새로운 매뉴얼을 만든 것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조류 인플루엔자 완전히 박멸해서 살처분이 한 마리도 없게 한 것이 2년 8개월 동안 살처분이 한 마리도 없게 만든 것도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아지기 때문에 특별 재난지역을 지정할 때 이제까지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을 했는데 그것으로 불충분해서 시군구 단위로도 지정하지만 그 밑에 읍면동 단위도 지정할 수 있게끔 만든 것도 그때였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재난재해의 정책이 크게 바뀐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군 전체로 보면 피해액이 기준에 미달해서 재난지역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 면 중에서 어떤 읍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서 거기만 놓고 보면 특별재난지역이 지정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우도 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때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민주당이 배출한 자랑스러운 세 분 대통령의 은혜를 특별히 많이 받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정치인과 다른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민주당 정부에 잘한 것은 이어가고 부족했던 것은 채우고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그걸 극복하고 바로잡는 책임 그것이 저에게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일을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중심입니다. 이제 경기도만의 경기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기도고 한반도의 경기도입니다. 경기도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생각하는 그런 경기도로 승화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상회담 며칠 전부터 학술대회도 열고 그러느라고 사전에 취재를 좀 했어요. 정상회담에서 뭐가 나올까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제가 취재해서 알았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한미 정상회담이 나왔어요. 이건 대통령과 정부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염원과 노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의 역량이 커졌기 때문이고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나타낸다. 이건 한미 정상회담으로 입증된 대한민국의 역량, 위상, 국격 거기에 맞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경기도는 함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 국격에 맞는 지도자, 그 국격에 맞는 외교, 그 국격에 맞는 정책 이런 것을 우리 경기도가 다른 지방보다 더 먼저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거듭거듭 감사드리고 부족함이 많습니다. 많이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기현 총장님 오늘 큰 격려가 됐습니다. 저를 칭찬해 주신 것 중에 좀 과장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만호 회장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하실 때 제가 그때 보건복지위원으로 주로 그때는 보건의 문제 많이 상의드렸는데 요즘엔 결핵개표도 하시면서 안성에서 요양원을 하셔서 또 복지에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복지 경기포럼의 대표로 모시기에 충분한 그런 어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하고 학번도 비슷해서 인품은 훨씬 더 위시지만 학번도 비슷해서 제가 보건복지위원회 하면서 저한테 사주신 술이 그 술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도가 경기도가 아닌 유치하고 만난 대한민국의 경기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하자는 이낙연 대표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려가시기 전에 저희가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만 질의를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네, 저기 뒤에 한 분 계신데요. 마이크를 한번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디에서 오신 분이라고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서 온 윤성한이라고 합니다. 네, 서울에서 오셨군요. 네, 제 삶은 지켜주는 나라가 있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당일치기로서 제가 알기로는 진영에서 서울에서 출발하셔서 진영에서 다시 수원에서 다시 이제 기갑을 오실 것 같은데 거리만 해도 한 1,000km가 될 것 같습니다. 당일치기로서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도 저도 이제 좀 고대인데 네. 건강관리 따로 없으면 하고 계신지요? 이낙연 대표님의 건강을 염려하시는 질문이신데요. 혹시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달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잘 먹고 잘 자려고 노력하고요. 운동은 선거운동 외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한 분만 질문이 있으시면 좀 받겠습니다. 네, 앞에 플로어에 계신 분 마이크를 좀 전달해 주실까요? 네, 소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낙연 대표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리시의원 김효수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요즘 시골에 가면은요, 70세가 되는 분들이요, 청년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신복지라고 그러는데, 노령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그렇다 보면 65세에서 70세까지 지급하는 노령연금은 지급이 안 되겠죠. 그리고 70세가 되면은 노령연금을 100만 원 이상으로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노인들한테 제가 몇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건 참 좋은 방법이다. 지금 65세는 젊은인데 제가 지금 67살입니다. 제 나이가요. 그런데 제가 춘풀 아닙니까? 그런데 노령연금 지불하라고 듣는다고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70세로 노령 연령을 늘리고 노령연금을 70세가 지나면 한 100만 원씩 해서 자식들로부터 용돈 안 받는 노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대표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정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따라나겠지요.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노령 인구만 높여놓으면 중간에 공백이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채용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언젠가는 그 노령 인구의 재조정 문제가 나올 거라고 보지만 그 연관되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같이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 같은 게 필요할 거고요. 조금 더 이렇게 보지요. 여러 가지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다. 이런 말씀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